지금부터 2020년 양성평등주간 울산 청년의 평등적 참견 시점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이미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2020년 양성평등주간 울산 청년의 평등적 참견 시점 온라인 토론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까지는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주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월 1일 여권 공문의 날과 연계해서 9월 첫째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울산광역시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 청년의 평등적 참견 시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울산 청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에 울산 청년들이 직접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보다 양성평등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벡델 테스트 만들기인데요. 벡델 테스트는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인 앨리슨 벡델이 남성 중심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계량하기 위해 고안한 영화 성평등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콘텐츠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울산 청년들만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주제인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벡델 테스트 만들기에 울산대학교 한홍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울산 양성평등 기념주간 울산 청년의 평등적 참견 시점 주제 발표 팀의 발표자 한홍비입니다. 이런 규모 있는 토론회 발표 진행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경청해주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모두 울산대학교 법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울산 양성평등 기념주간을 맞아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벡델 테스트를 만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양성평등적인가? 질문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섣불리 대답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조차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각종 차별 사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이 양성평등인지 그리고 양성평등이 무너졌을 때의 인권 경기적 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뜨거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모하는 격동의 정보화 시대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며 익명성에 기대어 무분별한 비난과 범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제작, 유통, 소비될 수 있는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그리고 mp3 파일, 멀티미디어 서적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해오고 있는 것들,
가령 유튜브와 TV 광고, 그리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자극적이고 성적일수록, 그리고 의도가 비하나 차별 등으로 불순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성관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 자료는 유튜브에서 같은 영화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리뷰를 한 사람들의 영상입니다. 분명 같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성적인 곳이 100배나 조회수가 많죠. 그렇다면 윤리체계와 관련지어서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빠지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성행하게 되면 문화의 흐름이 인간의 욕구에만 충실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수준이 하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상하고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창작되어도 우리는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왜 청년들이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빠졌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기저에는 시대에 뒤처진 양성평등 교육과 고착화된 사회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점점 기술과 시민의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성평등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싸움을 위한 일방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며 누구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시민의식은 그에 뒤처지는 윤리적 공백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바로 지금 성별 갈등과 경제 갈등이 빚어지는 세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성평등 이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조문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권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입니다. 이 양성의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법 앞의 평등에서 오는 당연한 규결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하여 평등 보호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입각하여 법을 제정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양성의 평등은 혼인과 가족 생활 이외에도 근로와 일반적 생활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존속시킬 국민으로서의 권리 내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의 한 핵심 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 존속을 위한 시작점의 중요한 축으로 양성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차별들을 시정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그 의의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을 필두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잘못된 성관념이 불러온 슬픈 참상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최근 많은 개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요. 2020년 6월 9일에 신설되는 조항들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간략히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째로 제5조의 2가 신설되어 해외 서버를 두고 전망을 피해갔던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제44조의 9와 제64조의 5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로 오며 디지털 콘텐츠가 만연해지고 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가 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우리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파악하고 소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최근 M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위협하고 노골적인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청년들이 일상에서도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파악하고 또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모티브로는 벡델 테스트를 차용하였습니다. 벡델 테스트는 1985년 미국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남성 중심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계량하기 위해서 고안한 영화 성평등 테스트입니다. 그 기준 첫 번째로는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마지막으로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이것이 바로 벡델 테스트의 원래 기준들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82년생 김지영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벡델 테스트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컨텐츠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적 컨텐츠 소비에 탁월한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저희는 가장 일상적이고 현존하는 문제가 가시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논점을 특정 짓고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벡델 테스트 5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파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지를 고찰해본 것이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가 있는 바입니다. 혹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였을 때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PPT에서와 같이 스시녀, 김치녀, 한남, 김여사, 남충, 아빠충 등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에서 스트리머들이 서스럼 없이 쓰면서 유소년층에게도 그 유입이 상당한 편이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1번 기준에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를 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일상에서 이미 여러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에 따라 건전하지 못한 언어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양성평등 의식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언어 습관을 두는 것이 가장 표현적 측면에서 중요하겠죠. 다음 기준입니다. 성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가치라함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파생된 것이거나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특정 성별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가령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심하게 노출시켜 자극적으로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꾀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1인 미디어들이 많아지면서 시청자들에게 받는 후원에 대한 리액션으로 과한 노출 등을 보여주는 경우나 또 휴대폰을 사용할 때 어느 어플을 들어가도 비슷한 게임 광고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캐릭터들의 노출을 과도하게 하는 광고 다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성적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가치의 상품화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와 도구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인권이 무시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면 추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가치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번 기준이었고요. 다음 기준을 보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성적 묘사가 있는가? 저는 여러 영화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킹스맨 2라는 영화에서 굳이 이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GPS 칩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이지만 영화 감독의 의도가 관객인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고요. 개연성도 찾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치 성관계 장면을 위한 뜬금없는 서사구조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몸이 뒤바뀌었을 때 카메라가 여자만 몸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답니다. 사실 이 기준은 어쩌면 창작의 자유 부분과도 상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를 누릴 때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것이지 맥락과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성별의 성적 가치를 과장하고 부각하는 데에 그치는 성적 묘사까지는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기준을 만들었고요. 창작의 의도와 독자의 층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마다 비교 교량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틀린 성관념 자극인가? 뒤틀린 성관념이란 양성평등적 시점과 다른 시민의식에서 용인될 수 없는 관점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남성의 극소에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방청객들이 깨알르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여성 출연자에게 앞뒤가 똑같다는 말을 통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착화된 사회적 역할을 옹호하는 류의 콘텐츠는 건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구하는 식으로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울산 청년들의 과제 아닐까요? 마지막 기준을 보겠습니다. 성관념 측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연상될 수 있는가?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PPT와 같이 웹툰이나 드라마에서 주로 일방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고 타방인 이성이 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몰고 다니는 장면 등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진심 어린 거절이 내송으로 포장되는 등 잘못된 것을 긴가민가하게 만들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도 정신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가장 진중히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100대 테스트 흥미롭게 잘 들어주셨나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는가? 2번, 성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있는가? 3번, 필요 이상의 성적 묘사가 있는가? 4번, 뒤틀린 성관념 자극인가? 5번, 성관념 측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연상될 수 있는가? 생각보다 이 모든 기준들을 통과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잘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야 할,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비록 강제성도 없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논쟁을 불사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생산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양성평등적인 부분에서 진일보하는 비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첫 단추를 꿰는 책무에 우리 울산 청년들이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희 팀은 뜻깊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상 주제 발표 1팀 발표자 황인기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울산 청년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발표를 울산대학교 이범휘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울산 양성평등 기념주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발표를 맡은 울산대학교 이범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 팀은 모두 울산대학교 소속이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내용을 결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발표를 준비할 때 주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이 긴가민가했던 문제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함께 풀어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쓰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러합니다. 우선 제가 함께 준비해온 문제 3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3문제 모두 다 틀린 아주 불량한 그런 시험지를 가지고 오답을 고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실천 사항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발표를 맺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면서 답을 선택해주세요. 다음 중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선우, 나는 요즘 유행하는 춤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릴 거야. 태호, SNS 페이지를 보다가 성적인 영상을 떠서 호기심에 혼자 봤어. 3번, 효정, 나는 친구가 공유해준 웹툰 사이트를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해줬어. 4번, 병규, 좋아하는 배우가 찍은 영화를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를 결제했어. 5번, 준영, 스팸 문자로 온 성인 사이트가 궁금했지만 난 바로 지웠어. 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네, 다음 문제는 처벌 형량에 관한 문제네요. 함께 풀어봅시다. 네, 다음을 읽고 가해자 A씨가 받게 될 수 있는 처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가해자 A씨는 만난 어플을 통해 이성교제를 시작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겨 어플에 접속했다.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연락 중 B씨가 A씨의 얼굴을 궁금해하자 A씨는 얼굴 사진을 전송하던 중 자신의 중요 부위 사진까지 함께 보냈다. 이 B씨는 수치심을 느껴 A씨를 신고하였다.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3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4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 대인기피증, 미흡, 우울증, 디귿, 식욕저하, 리을, 불안 증상, 미음, 공황장애, 비읍, 스트레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모두 함께 풀어보셨나요? 다 푸셨나요? 네. 제가 앞서 이 세 문제를 모두 틀린 그 정답지, 그 시험지를 가져왔다 했는데 이 시험지 주인이 체크한 정답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오답을 체크하게 됐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해설을 들으면서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 태호였습니다. SNS 페이지를 보다가 성적인 영상이 떠서 호기심에 혼자 보았어. 다들 맞추셨나요? 네. 근데 SNS 페이지를 보다가 성적인 영상이 떠서 호기심에 혼자 보았는데 왜 나 혼자 보는 게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 혼자 보는 것은 상관없지 않을까? 이것에 관한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말하고 이것에는 촬영 시에는 의사를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역시 포함합니다. 방금 언급한 이 법은 지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5월에 신설된 법안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영상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그런 행위를 해야 범죄자가 아니고 이것을 시청하는 행위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네,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상대에게 도달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이런 사진을 전달하는 것이 실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는다면 무혐의로 판단이 날 수 있지만 실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것이 짧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길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N번방을 처음 폭로한 추적단 불꽃과 N번방의 성착취 폐해를 알려온 프로젝트 리셋이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국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이 손방망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징역형은 단 5.32%에 불과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79.9%라고 합니다. 형벌이 강화되고 관련 법이 신설되고 있다지만 아직 여론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봅시다. 네, 마지막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보기가 포함된 5번입니다. 네, 이것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남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관계 영상을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으며 숨어있듯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전과 같은 일상은 사라지고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을 알아볼 줄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더욱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던 여성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낯설기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불법 성적 촬영물 소비하지 않기. 여러분, 이것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성착취 영상은 단언컨대 사라집니다. 수요가 끊기면 공급도 끊기기 마련입니다. N번방 조주빈을 아실 겁니다. 조주빈은 재판 중 검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촬영하게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의 피해자인 것을 알리려고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사업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들의 고객이 된다는 이야기고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그래서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 영상을 누른 손가락이 피해자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감지하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중 변호사인 척, 친구인 척 다가가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던 사람에게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보내는 링크 클릭하지 않기, 모든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지 않기, 아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줄 때도 주의하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우리는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의 이야기하기입니다. 피해를 입는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의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 줄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회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은 가해자들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기관에 이야기하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네, 나라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위하여서 국민의 육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해 힘써 일해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이 신설되고 있다고 해서 아직 그 형벌이 그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형벌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엄두조차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도 손착지도 없는 나라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자 이범이었습니다. 네, 2020 양성평등기간 토론회 자장을 맡은 김덕수입니다. 앞전에 것처럼 주제 발표 1일 울산 청년의 디지털 콘텐츠 백달 테스트 만들기에 아까 주제 발표자가 2가지 질문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양성평등적인가?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1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예인 우리 토론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팀 통합 우예린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시처럼 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썸네일을 만든 것이고 요즘 디지털 콘텐츠에서 자극적이고 성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조회수가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가 인간의 욕구에만 충실한 쪽으로 치우쳐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고상한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창작되어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성평등은 2015년에 전면 시행이 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또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가며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성적인 것들을 문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지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크게 성행한 뮤지컬이나 성악, 음악, 트로트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수준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품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우예인 토론자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예린 토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자 주 윤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크게 성행한 뮤지컬이나 성악음악, 트로트를 보면 창작 수준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팀은 이런 뮤지컬이나 성악음악, 트로트를 말한 것이 아닌 미디어에 관련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뮤지컬, 성악, 트로트 분야의 창작 수준의 성장은 저희 팀의 주제랑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면 시행이 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성적인 것들을 흠질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덴마크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50년 전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채택한 수업 교재조차 선정적이라며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전면 시행된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 중에서 표준 안에서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남성의 성에 대한 민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난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결코
양성평등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가 인간의 욕구에만 충실한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창작되어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향유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평소에 익숙하게 접해왔고 자주 눈에 익은 영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성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비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콘텐츠들은 자주 보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성적인 내용을 담지하는 콘텐츠가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됐죠? 네, 아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토론자, 박채영 토론자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제 2팀의 박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1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홈게임 중 나오는 눈빛이 풀어지는 광고를 지적해 주신 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BJ집, 과학 노출 등을 리액션으로 삼는 영상에서 달린 댓글을 넣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이러한 영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줄 뿐 아니라 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정부에서 아보카도 TV에 개입하여 19금을 털고 방송을 하는 개개인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댓글에서는 1인 미디어가 이제는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의 다양성을 보여주어 방송이 취미인 사람도 있겠지만 생계형 직업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19금을 받았다고 방송을 제재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아보카도 TV는 다른 플랫폼보다 규칙에 따라 선을 넘는 수리가 이루어질 시 단속하여 3일 정지부터 영구 정지까지 우려버리는 시스템이 타 플랫폼보다 더욱 세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의 BJ들도 나름 규칙을 잘 준수하여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두 댓글을 본 저의 입장은 두 댓글 모두 상용하여 공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혹시 1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뒷받침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박채영 토론자의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 2팀 토론자 박채영님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두 입장의 댓글 모두 상응하여 공감되신다고 하셨는데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건전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19금을 걸고 방송을 했을 뿐인데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 발표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린 발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주제 발표에 성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김주희 토론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 2팀 김주희라고 합니다. 우선 주제 1팀의 발표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발표에 임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듣던 중에 제가 생각한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1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3번 필요 이상의 성적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킹스맨2 영화를 보시고 이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GPS 칩을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영화 감독의 의도가 잘 와닿지 않고 개연성도 찾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킹스맨2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원칙에 의하면 선정성은 물론이고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 형성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고 영상 등급을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성 간의 성관계를 다루는 장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물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장면을 봐도 성적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필요 이상의 성적 묘사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성관념 측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연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드라마 또 오해영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으로서 이 드라마에서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성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나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등 성관념 측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연상되지 않아 공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성관념 측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연상된다면 드라마 작가나 영화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 제한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와 같이 TV만 틀면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드라마 내에서의 표현이 보는 모든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것들이 아니면 방영을 하되 함께 보는 보호자가 올바르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 토론자의 영화나 미디어 부분에서 필요 이상의 성적 묘사, 또 이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 감사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시청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기준을 통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리고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콘텐츠가 아닌 성교훈적 콘텐츠 생산과 소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시해드린 것입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또 오해영 드라마 저도 재밌게 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스라이팅이 교묘하게 우리가 즐기는 대중매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제 주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다 했었는데 또 추가 토론 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있으셨다. 예, 박수정 씨 아니셨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2팀 토론자 박수정입니다. 먼저 1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PPT 19쪽에 뒤틀린 성관념의 예시로 드라마와 개그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진은 상대방의 일반적인 성적 폭력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언어적 폭력을 담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SNL 코리아나 코미디 빅리그처럼 스스로 성적으로 비하하여 남을 웃기는 성적인 자학 개그도 뒤틀린 성관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렇게 보아서 PPT를 만들었고 유머로 순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1 토론 모두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주제 2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 토론은 청년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예방교육이었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문제풀이도 했고 오답 해설, 그다음 예방, 실천, 제안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집중력을 많이 높였던 것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 2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민 토론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민 토론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 1팀의 토론자 손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제 2팀의 토론을 듣고 난 후 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해 만들어보는 주제를 오답노트라는 소재를 이용해 교육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보거나 듣는 성범죄 예방 교육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상당히 오래된 영상이라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장난치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형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할 경우 전문가들이 성범죄 관련 문제들을 만들어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문제도 조금씩 바꿔나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된 법을 같이 설명해 줌으로써 SNS 페이지를 보거나 성적인 영상이 떠서 호기심에 혼자서 보았다라거나 2번 문제에 나온 질문 상황이 잘못된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좀 더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예시를 보여주며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는 이런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세 번째 문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식욕저하 등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예시를 통해 실제로 이런 상황을 흉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육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예방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각 문제에 관련된 예방 방안을 한 가지씩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방 방안은 좋아 보이지만 세 번째 예방 방안은 예방 방안이라기보다는 피해 이후의 대처 방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물론 3번 문제 자체가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라 예방 방안을 설정하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방 방안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만 설정을 해 이렇게 예방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님이 토론자에 대해서 사실 주제 1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참 많이 얘기했고 마지막에 아니는데 전문기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주제 1팀 손재민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오답노트라는 소재에 대한 장점과 문제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문제들의 예시들을 보여주며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예방 방안이 피해 이후의 대처 방안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 1팀의 좋은 견해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됐죠? 네, 다음에 토론자, 김다경 토론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팀 팀원 이다경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시대에 들어 생겨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종류의 범죄들보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다양 문제와 오답노트 형식을 이용하여 범죄의 정의와 처벌 현상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단순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이 병명으로 보여주고 실제 사례도 덧붙여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엄벌주의를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 가해자에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처벌을 가한다면 범죄율도 줄어들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고통받을 피해자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필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대화의 장이 꾸준히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공포 분위기 조성이 아닌 저희가 법의 강화안에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었잖아요.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종의 자가진단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오답노트라는 테마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소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디지털 성범죄의 순방망이 처벌, 그리고 방금 발언해주신 토론자분께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문제에 녹여냈습니다. 네, 저도 토론자분께서 발언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대화의 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리 지은아 토론자 토론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제 1팀의 토론자 주유라고 합니다. 우선 깔끔하고 잘 정돈된 발표자료 덕분에 발표자분의 전달 사항이 귀에도 잘 들어오고 눈으로도 잘 읽혔습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오답노트 형식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느낌도 들고 재미있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특히 SNS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에 잘 반영해서 더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SNS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이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접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중들에게 저러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처벌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점이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준이 범죄의 재질보다 아주 미약하다는 말이 많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요. 발표자님은 그저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그 주장을 펼쳐주신 덕에 더욱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도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알려서 더욱 사회적으로 주목시켜 하루빨리 죄질에 맞는 처벌 시위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답 중에서 몇 개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신선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문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다면 다소 식상한 문제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실화를 설명함으로써 문제의 답을 모두 실감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화를 소개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말에 힘을 더 실어주어 임팩트 있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결코 자신만의 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예방 방안을 설명하실 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거나 유통 사이트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존하지 않도록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고 얘기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이야기하라고 하셨을 때도 울산에는 어떤 전문기관이 있는지 어느 전문기관에 방문하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다면 울산 청년들이 더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분절되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울산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사실은 청년들이 참 공감대를 많이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답 문제풀이나 이런 예방 교육에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기관이 약간 부족하다 했거든요. 우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팀의 주요한 이해를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와 오답 노트에 늦게 확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거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조금 더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말씀하신 전문기관의 상세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긴급 전화에는 1366을 치시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울산 성폭력 상담소에는 052-2451
1366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는 여성보호계와 여성청소년 수사계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선 여성보호계의 전화번호는 052-210-2649로 되어 있고 여성청소년 수사계 전화번호는 052-210-1319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알려드린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했죠. 1488, 1366 경찰청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다교 토론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팀 토론자 이다교입니다. 우선 2팀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N번방과 말씀하신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짧게 얘기를 해주셨다면 더 심각성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었더라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비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촬영물을 단절하고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트들과 폭로가 있기에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을 텐데 힘들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 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이렇게만 실천한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다교 토론자에 대한 답변 있으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칭찬을 시작하여가지고 기분 좋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것들을 사례대로 대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N번방이 아닌 또 다른 사례로는 몰래카메라를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몰래카메라 안심존이라 적혀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찾았다. 자세히 안 보고 지나쳤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어디에서든지 누군가 나를 찍고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호소한 여성의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촬영물을 무조건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좀 힘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죠. 저의 의견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성교육처럼 불법 촬영에 대한 불법의 기준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렵더라도 성인 사이트물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모르는 사이트와 통로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들만 힘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답변의 중에서도 불법 촬영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댓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근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또 불법 촬영물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마 주진님께서 답을 좀 주실까요? 네. 우선 불법 촬영물의 예시로는 뭐 여성의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원치 않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혹은 최근에 또 남탕에 이제 불법 촬영물이 입고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불법 촬영물의 예시로 우리가 보통 들고 있는데, 네, 사실 바로 이 불법 촬영물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많이 애매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희 팀이 만든 백대 테스트 진가가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만들었던 기준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네,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소거해 나가시는 쪽으로 하나씩 걸러내다 보시면 내가 건강한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해야겠다. 그런 바른 기준점이 잡히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백대 우리가 영화 백대 테스트에 연령 제한과 무관하되 디지털 콘텐츠의 백대 테스트는 지금 연령 제한과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교육에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연령이 매겨져 있고 영상 등급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사실 모든 연령에 걸쳐서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이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 백대 테스트 기준을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의 답이 아마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성가족개발연과 의상강령시가 함께하는 양성주간 우리 지금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 중에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 한마디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댓글에서 질문한 것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랑 불법 성적 촬영물이랑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 사이트, 성인 사이트 중에서도 국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또 카테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이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성인 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뭐 활성화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이나 뭐 다른 곳에 비해서 활발하게 개인 아니면 기업처럼 이렇게 촬영물, 성인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 카테고리에 속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마 불법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할 이야기 있나요? 예. 너무 많이 수고하셨죠? 이런 영상으로 하는 우리 토론회도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